유통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쿠팡이 지금 2022년 결산하고 나서 쿠팡 특집 시리즈로 우리 마 교수님하고 다양한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 교수님 참 이게 흥미진진한 내용도 있지만은 참 분석도 좀 다양하게 해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쿠팡이 이제 한국에서 올해 진짜 이커머스 1위는 올라섰는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좀 미국에 관한 기업들, 뭐 월마트, 아마존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쿠팡이란 기업이 국내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미국의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돼 있죠. 그렇죠. NIS에 뉴욕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미국 기업이다라고 분류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국내에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스타컴이라든지 이런 기업과의 비교도 의미 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뭐 아마존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뭐 그런 흐름이라든지 기업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쿠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INC 컴퍼니이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짜 토크 중에 얘기가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 뭐 지금 요즘도 상황이 참 안 좋아요. 그 잘 나가다가 그냥 연준에 그냥 의장이 한마디 하면요. 그쵸, 달러가 또 올라가고. 예, 맞습니다. 또 금융시장도 지금 요동치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많이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는데 먼저 이 쿠팡이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 과정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숨겨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뭐 비화도 한번 우리가 꺼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흐름을 우선 좀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준비하다가 뭐 3월 11일 날 사실 처음에는 나스닥을 하려다가 뉴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먼저 나스닥하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 NYSE라 그러죠. 이 두 개의 어떤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코스닥이고 코스피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굴뚝 기업이라든지 블루칩 기업들이 주로 가는 그런 곳이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그런다면은 나스닥은 성장주라든지 IT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다 나스닥으로 상장된 기업이고 지금 나스닥에서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쿠팡도 당연히 아마존의 뒤를 따라서 나스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뭐 박사님 말씀처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턴이 돼서 뉴욕 증권거래소로 직상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 빅테크 기업이라는 IT 기업들, 벤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서 성장을 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영업 매출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이익도 꾸준히 흑자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쪽은 전통적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본 유입도 많고 투자가 유치도 훨씬 더 많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쉽게 작은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전부터 알겠지만 2020년까지 쿠팡이 누적 적자가 4조였었어요. 2021년도에 초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2020년까지의 실적 가지고 상장이 돼야 되는데 누적 적자가 4조가 넘는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상장될 수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는 쿠팡이 누적 적자는 4조지만 영업 적자액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2018년, 19년, 20년, 뭐 2018년도 대비했을 때 2020년도에 영업 적자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18년도가 워낙 적자가 많이 났죠. 1조 3천억 적자가 나다가 2020년도에는 그게 절반 정도, 6천억까지 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주는 게 있었고요. 또 매출은 반대로 뭐 거의 매출이 그때 2018년도 대비했을 때 3배 가까이 뛰었었어요. 예, 쿠팡 2020년도 상장할 때 그때 20년도까지 실적이 14조였었죠. 거의 보니까 그래 배로 성장했습니다. 17년도에 2조 원대, 18년도에 4조 원대, 19년도 7조 원대, 상장 당시에는 약 14조. 그렇죠. 그러니까는 2018년 대비했을 때 3배 신장률을 거의 보이고 있었고 부채는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장을 하신 직료에는 아니었는데 뭐 박사님도 의견 내주신 것처럼 모건 스탠리라는 정말 굴지의 그런 주관사가 잘 선정이 됐고 그 뒤에는 또 손정혜 회장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라는 또 어마어마한 또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플러스 요인이 돼서 뉴욕 증시로 바로 상장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장점은 나스닥 상장될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유입이 자금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장 시초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상장이 그렇게 직상장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투자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1대 투자자나 나머지 2, 3대 투자자 다 합치고 마지막 김범석 의장 지분율이 10%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쵸. 지분율이 10%면은 뭐 의사결정권이라든지 경영권을 방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니까. 참 중요하죠, 이제. 그렇죠. 창업자는 이제 중간에 열심히 실적 냈다가 그렇죠. 창업자가 바뀌면 비즈니스도 잘 안 돌아가고. 예, 맞습니다. 경영권을 갖다가 지금 방어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CEO를 중요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CEO의 어떤 그런 뭐 미래 가능성이라든지 CEO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네. 그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CEO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식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 클래스 A, B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B 주식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게 뭐 이 약간 이 상황에 따라서 한 주가 보통 뭐 의결권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최대 뭐 29배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 거니까. 크죠. 네. 결과적으로 그 김범석 의장의 지분이 10%밖에 안 됐지만 네. 의결권이 76%가 넘었었거든요. 네. 뭐 누가 뭘 갖다가 다 인수합병을 하고 뭔가 주식을 사 모아도 이제 도저히 흔들 수가 없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 아니라 또 국내가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로 직상장하게 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지만 참 이게 순풍을 잘 탔어요. 이제 흐름을 잘 타고 미국의 큰 시장에서 주간사 선정도 잘했고 최대 주주가 당시에 이제 상장할 당시에 한 37% 같은 10억 달러, 20억 달러, 30억 달러 투자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손정희 회장 이 영향력도 좀 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하고 순풍을 잘 타갖고 아마 상장 첫날 그래갖고 뭐 사실 지난 얘기지만 공모가도 한 20달러 하다가 35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국내에서도 애널리스트 분석한 분들도 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 같은 걸 갖다 조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점프해갖고 이대로 괜찮냐 했더니 상장 첫날 35달러가 뭐 따상까지 갔다가 뭐 69 갔다가 49로 장을 마감해서 100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 좀 너무 진짜 국내에서도 깜짝 놀란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공모가 35달러로 출발했는데 그게 마지막 69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이 가치가 첫날 146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최고가, 첫날 최고를 찍었을 때가 146조가 나왔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맞아요. 저기 화면에 69달러. 예, 69달러가 이제 지분으로 따진다면 146조가 되는 거죠. 완전히 따상이었죠. 따상에, 그렇죠. 장중에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장중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네. 근데 저렇게 된 데에는 좀 약간 비하인드가 또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달리 그 공모를 할 때 일반인들이 공모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뭐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뭐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물량을 다 쓸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맥스로 띄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푸는 방식이라서 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엄청난 세력에 의해서 일단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도 보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지 쿠팡의 미래를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성장주의 멀티플 그 다음에 뉴욕 증시의 그런 자금력의 혜택을 동시에 받았던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였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이제 우리가 국내를 동학개미, 해외 투자는 서학개미라 그러는데 이 개미 군단하고 기관 투자의 이거는 사이즈가 틀리죠. 네, 맞습니다. 이제 파워도 틀리고 정보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영향이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쿠팡에 대해서 조금 좋은 얘기를 해드렸다면은 네. 이제 조금 좀 날카로운 얘기 혹은 좀 냉정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얘기들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연 그 146조라는 저 숫자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현실성이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물음표가 진짜 계속 찍힐 수밖에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오른쪽에 표에 잠깐 보시면은 국내 기업들의 시가총액 탑 10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 상장했을 시기니까 21년도 그 동시기에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진짜 뭐 거의 글로벌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도. 삼성전자는 워낙 뭐 예외를 하더라도 하이닉스 주가가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90조였었거든요. 네. 국내 2위 기업에는 하이닉스, 뭐 진짜 뭐 수십조, 10조 뭐 이 단위의 이익을 내는 이런 회사들의 이 시가총액이 90조인데 현대차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뭐 5, 60조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쿠팡이 146조다. 진짜 이게 과연 저 가치가 저 멀티플이 맞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 흐름을 쭉 보시면은 마지막 첫날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거의 지금은 뭐 저 가격에서 한 70% 이상이 하락한 그런 수치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2021년, 우리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진행되면서 20년 하반기하고 21년에 진짜 뭐 미국의 증시, 빅테크 기업이 같이 엄청 시장에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애플이 최고 좋을 때, 물론 이제 달러의 레이트 환율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3,400, 3,500조까지 갔고요. 지금 애플이 뭐 지금 3,000조 조금 넘어갔고 지금 내려왔는데, 그리고 아마존이 잘 나갈 때 저때 2,10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엄청 규모가 컸었죠. 그러니까. 마침 또 이 박사님이 애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애플 나왔네요. 제가 애플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네. 2021년도, 2022년도 1월 달이죠. 네. 그때가 뭐 거의 뭐 막 글로벌 이 IT 버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최고 주가를 찍었을 때가 그 당시였는데 네. 애플 주가가 2022년도 1월 달에 3,200조가 나왔었거든요. 네. 자, 이 숫자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 어떤 숫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뭐 불과 뭐 600조도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GDP보다 높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국내 상장 기업,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다 합쳐도 거기에 1,200개 기업이 있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진짜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들. 네.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2,500조니까. 맞아요. 그때 피크 때 2,500조. 예, 피크 때. 지금은 뭐 2,000조 정도로 떨어졌지만 저건 지금 제가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애플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애플을 팔면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다 사고도 한참 남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저게 뭐 그때는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애플의 가치는 사실은 뭐 이런 어떤 무슨 뭐 일반적인 핸드폰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다. 그 수억 명에 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높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 부분에는 엄청난 버블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비교해 보면은 2001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애플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2007년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저게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400조도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인 반면에 애플은 지금도 뭐 2,500조 막 언저리 가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해 본다면은 사실 이익으로 보거나 매출로 본다면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뭐 이 매출로는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둘 다 같은 뭐 매출이 나오고 있고 300조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익도 마찬가지로 예. 비슷하게 뭐 둘 다 마찬가지로 뭐 이익 영업이익률 한 40% 전후니까 뭐 한 3, 40조 이익률이 나온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익도 같고 매출도 같은 기업인데 매출 차이는 애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2021년도 저 당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화면 자료하고 그렇죠.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뭐 2배가 되진 않겠죠. 1.5배나 됐겠죠. 그러니까 그럼 시가총액이 1.5배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은 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저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저 주식들의 가치가 정말 맞을까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저는 좀 보고 싶다는 얘기고요. 물론 최고점에 비해 가지고는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다 많이 떨어졌죠. 30% 정도는 이제 이 드롭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고평가가 돼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잠깐만요. 저 당시에는 이제 애플이 했는데 그 이후에 3,400주까지 시총이 올라가고요. 예.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9만 주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 원대까지. 9만 전자. 그래서 저도 뭐 넘버원 기업이라 540조까지 갔어요. 그 정도로 이제 조금 타임은 다르지. 시기는 다르지만 이제 최고치가 이제 거기까지 찍었죠. 그렇죠. 뭐 애플이 올라가면 삼성도 올라갔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비율로 따진다면은 진짜 여전히 애플은 지금 애플을 팔아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모든 기업을 살 수가 있다는 거는 그 현실인 것 같고요.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하죠. 코스피 코스닥 다 해도 그렇죠. 당시 2,500조가 이제 애플이 다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실제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쿠팡하고 가장 가까운 기업이 아마존일 텐데 아마존 역시도 2021년도 1월 뭐 그때가 이제 아까 애플이 시가총액 최고로 정점을 찍었을 때니까 그 당시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00조만 하더라도 뭐 그것도 거의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그 정도의 또 기업이긴 한데 그렇죠. 네. 저 2,000조를 찍고 나서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1,000조 이제 언저리로 지금 내려갔다는 거죠. 1,000조 언저리로 내려가고 겨우 턱걸이 하면서 좀 지키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갖고 가고 있는데
뭐 반면에 지금 저 미국 시장을 보여드리면서 파란 선은 월마트인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1년 내내 주가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연말에 2022년 말에 회복이 됐거든요. 저렇게 본다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의 의문도 많이 품고 있는 거고 특히 이익률 자체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익 부분에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존 2022년도 매출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거의 뭐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매출 신장률도 두 자릿수 신장에서 한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3분기에는 물론 13%가 올라갔지만 연간으로 보면 또 한 자리로 추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존 같이 2,000조의 기업도 성장주라고 불렸었는데 성장주의 그 엔진이 꺼져버리는 순간 추락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된 부분이 매출이 활성화된 부분이 이제는 뭐 이런 오프라인 매장으로 다시 사람들이 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물류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은 매장을 한번 지어 놓으면은 어차피 뭐 한 10년 이상 넘어가면은 전부 그 부분이 수익으로 들어오지만 아마존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계속 물류비가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존이 영업 이익이 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아마존이 이제 물량이 늘면서 현장 인력을 너무 많이 투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입한 만큼 수익 구조가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뭐 18,000명을 갖다가 지금 줄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 중에 클라우딩 서비스가 지금 경쟁자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독주하다가 지금 뭐 이 마이크로가 쫓아오고 3위 구글이 이제 거의 20% 쫓아오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거의 캐시카우가 좀 많이 줄지 않았나요? 네, 박사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거의 리더로 하던 비즈니스인데. 맞습니다.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의 또 다른 문제점, 웹 서비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마존의 네. 이익 구조에 어떨 때는 장점이고 어떨 때는 단점으로 분류되는데 아마존이라는 그 거대한 이 이커머스 비즈니스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를 보면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체 이익에서 74%, 뭐 이익이 진짜 한 30조 대 이익에서 30조 이익에서 22조가 아마존 AWS 나오고 있거든요. 뭐 나머지는 또 광고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회원비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익이 나오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아마존 전자상거래에서는 항상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거기서는 네. 그 적자를 오히려 이커머스 웹 부분에서 메꿔가지고 아마존이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뭐 시장에서 기다려온 거는 아마존의 본업인 전자상거래 즉 그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매출이 지금 거의 그렇게까지 뭐 700조까지 나오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그 수익 구조에서 전자상거래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익 구조가 심하게 불균형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 좀 기다려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2022년 결산이 달러의 변동폭이 한 650조 원 매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3년 동안에 거의 한 250, 300조 원이 커졌습니다. 월마트가 730조 그렇죠. 결산이 나왔거든요. 이제 월마트하고 아마존의 매출 규모는 100조 안팎으로 좁혀들었고, 예. 저도 월마트, 아마존, 뭐 그냥 애플 주식을 많이 지금 오랜 동안 봐왔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제 월마트는 그냥 주가가 시가총액 500조에서 넘질 못해요. 맞습니다. 계속 500조 유지하면서 매출은,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월마트를 4배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반토막에서 1200조는 내려가면서 2배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그렇죠. 네. 지금 월마트 얘기해 주셔서 잠깐 월마트 보면은 네. 22년도 아까 아마존 보셨지만 네. 월마트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역대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매장보다 매출 성장이 올라간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 네. 뭐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인데 실제로 1분기, 2분기, 3분기 보시면은 신장률이 6%, 8%, 9%예요. 거꾸로 월마트라는 오프라인 매장이 물론 월마트가 월마트닷컴을 통해서 전체 매출이 한 13% 정도는 온라인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 뭐 주력이 이제 우리 슈퍼센터 아닙니까? 월마트 매장에서 나오는 그 매출로도 기존 매장이 신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아마존을 앞서서. 그래서 앞에서 보신 주가 차트도 오히려 오프라인 월마트가 온라인 아마존보다도 매출 신장도도 좋고 또 하나 영업이익이 매 분기 6조 달러에서 뭐 7조 달러가 찍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익으로 본다 그래도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앞서고 있고 또 매출 신장률로 보더라도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앞서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아마존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의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마 교수님하고 같이 했는데 보니까 이커머스가 너무 좀 버블이 돼버렸어요. 기업 가치라든가 네. 코로나에 묶여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매출 규모도 집 앞 배송하다 보니까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엄청 커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면 물건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커머스의 물량이 늘 만큼 그만큼 투자 비용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잘못 운영하고 잘못 저기 하면 어때요? 손실이 한 개 나갈 때마다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뭐 잘못 운영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잘 운영하더라도 잘 제가 운영해도 맞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잘 운영해도 이커머스는 저도 한 10년 이상을 뭐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보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지난 10년간 정확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물류비, 배송비를 뽑고 이익이 난다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사실은. 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약간 획기적인 부분도 좀 뭐 약간 뭐 있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영업이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은 모든 업체들을 다 무너뜨리고 독점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마존이었고 알리바바였었는데 지금 아마존이 1994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려 29년을 기다려온 겁니다. 29년 동안 성장주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29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매출이 600조가 넘었으면은, 이제는 그러면은 니네들이 말대로, 아마존 네 말대로 전자상거래를 장악했고, 이제 1위 시장 지휘자가 됐고, 그럼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AWS 같은 걸 빼고 나면은 왜 여전히 적자일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아, 저 비즈니스가 흑자 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기의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데, 2015년부터 이제 아마존이 주가라든가 시가총액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마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존도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기업 가치라든가 매출이나 이런 거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드는 요걸 좀 조정하는 타이밍인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렇죠. 코로나 터지다 보니까 2020년부터 매출은 그냥 250, 300조가 뛰면서 맞습니다. 그게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사업이 확장되면서 사람을 투입하고 막 하다 보니까 들어간 만큼 그냥 고정비가 다 뭐예요? 제 마이너스가 돼서 그냥 기업에 이걸 압박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마존하고 이제 쿠팡을 왜냐? 쿠팡이 아마존을 벤치마킹하면서 저도 포인트는 양쪽을 다 봐왔으니까 인력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 비용 구조가 이제 압박할 거예요. 그래서 저 비용을 어떻게 할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쿠팡 편에서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배송비는 좀 줄어들 여력이 있어요. 배송은 밀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주문이 늘어나는 만큼 단일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배송비는 분명히 한 20-30%는 몇 년 사이에 절감이 됐습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요. 근데 근본적인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이거든요. 배송비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는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설비가 더 증설돼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조업처럼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근본적으로 이 전자상거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수치도 봐야 되고요. 쿠팡의 미래를 볼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제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마존과 쿠팡을 비교해 드린 거는 아마존이 쿠팡이 어떻게 보면 미래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 그럼 우리는 쿠팡도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차 이상 기업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존의 길을 간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저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마존하고 비슷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하고 상장되어 있는 동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뭐 도우대시라든지 범블이라든지 로블록스 혹은 리비안, 그랩 이런 회사들이 2021년도에 쿠팡에 상장될 때 같은 연도에 상장이 됐어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런 기업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금석, 우리가 지금 쿠팡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쿠팡의 기업 가치는 한국에서의 평가보다도 미국에서의 평가가 더 중요한 그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저런 업체들, 뭐 도우대시나 아니면은 뭐 그랩이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은 유통물류 쪽으로도 같이 홀딩되어 있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보시면은 시초가 대비했을 때 혹은 최고가 대비했을 때 하락률이 무려 80%대거든요. 보시면은 도우대시 마이너스 81%, 뭐 리비안도 마이너스 82%, 그랩 마이너스 80%, 쿠팡 마이너스 76%. 자, 이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쿠팡 주가를 얘기했을 때 쿠팡 주가가 이렇게 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게 뭐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러고 있는데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글로벌 전체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특히 미국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쿠팡이라 그러면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조건에서 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들의 흐름도 보시고 그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만 이제 운이 좋은 거는 쿠팡은 다른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매출 신장률이 한 자리에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거의 뭐 제로 베이스로 갔을 때 쿠팡만 그래도 유일하게 전년 대비 매출도 한 10% 이상 올라갔고 이익도 지금 흑자 전환으로 이제 분기별로는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는 그런 모멘텀을 보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큰 틀로 보면은 미국 성장주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 한계가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완하면은 미국의 이제 여러분들 빅테크 기업들이 2021년 11월, 12월에서 22년 상반기까지 뭐 한 40, 50,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시로 보면 60, 70까지 지금 퍼센트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최근 거 한번 상황 한번 자, 1위는 아직까지도 애플입니다. 애플은 뭐 전기차라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 리더 기업이다 보니까 주목될 만큼 기업 가치가 3,000조를 유지해요. 피크 때는 3,400, 3,500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3,000에서 3,100조 정도 1위고요.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번에 로봇 챗 GPT 그것도 이제 많이 주목되고 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매출도 계속 두 회사 잘 올라갔지만은 시가총액이 일정 기간 작년인가요? 저기 어디에요? 애플을 앞선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지금 2,500조로 찍거든요. 2위. 3위는 여전히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이제 쿠팡을 보면서 이제 아마존을 미리 봐야 되는데 2,100조까지 올라가더라 아마존이 지금 1,200, 1,300조 한 94달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리고 이제 4위 같은 경우는 잘 나가는 게 어디냐면 그 알파벳 구글 있죠. 네. 여기가 한 800조 원대요. 그리고 테슬라가 빠져갖고 안 좋을 때는 뭐 1,000슬라 그랬는데 1,000조 원이 넘었거든요. 1,400조 가던 테슬라가 지금 한 500, 600조 빠지다가 다시 이제 테슬라가 반대 실적이 좀 좋게 나와갖고 그래서 지금 800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하다 보면 메타 나오지 않습니까? 메타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냥 반토막이 되고 400조 하다 메타가 지금 다시 회복해서 600조입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어떤 그렇죠.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챗GPT가 굉장히 지금 뭐 핫하게 뜨고 있는데 운명이 한 번에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알파벳, 즉 구글이 MS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챗GPT라는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코드레드가 발동됐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렇죠. 반면에 이제 MS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빙이라고 불리는 자사의 검색 엔진에다가 챗GPT까지 장착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크 기업들은 한순간에 진짜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업들 투자 운영사들이나 앞서가는 기업들은요. 요즘은 비슷한 것까지는 다 쫓아왔대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먼저 찾자. 그 먹거리하고 우리가 지금 뭐를 좀 달려가야지 어떤 투자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팬들이 우리 거를 갖다 움직여줘야 우리가 시장을 또 키우니까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글로벌 다 같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네. 쿠팡의 나스닥 상장 비화도 좀 얘기를 했었고, 네. 쿠팡의 주가, 시가총액을 판단하는데 왜 국내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네. 미국의 그 유사한 기업들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예. 예, 그래요. 여기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지금 방송 진행하니까요. 그리고 쿠팡이 잘 나갈 때 100조가 지금 보니까 어제 장을 마감하고 33조, 14조, 14달러로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내용도 계속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